2008년 다큐 3일 청주 여자교도소 편. 10대의 나이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영상은 많은 국민을 현재까지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이 충격을 받았다. 눈물이 난다. 연애를 하고 싶다. 평범하게 내 일을 하면서 좋은 사람 만나 살고 싶다. 많은 네티즌들은 범죄자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의 삶이 궁금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미화하는 것인가. 이런 내용 보고 싶지 않다 등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한 명이 1997년 화순 설화 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의 범인이다. 근거가 있었습니다. 근거 하나. 소년법에 적용을 받는 10대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을 정도면 사형,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점. 근거 둘. 방송에 노출된 정보를 토대로 유추해보면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나이가 화순 사건의 범인과 나이, 그 형량이 같다는 것. 사실일까요? 오늘 화순 설화 아파트 살인 사건에 대한 진실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말 그들 중에 범인이 있는지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날로 잔인해지는 소년범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그 모든 사건들은 묻힌 채 시간만 흘렀고 2022년 현재까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사건, 설화 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의 전말편입니다. 과거 초창기 방송에서 한 차례 진행했던 사건. 저희는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자, 그리고 본 사건을 더 집중 분석해 당시의 사건 전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의 추론대로 다큐멘터리 속 그 범인이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1997년 7월 9일 수요일 오후 4시 전남 화순군 화순읍의 아파트 5층. 5살 김양은 평소처럼 미술학원을 다녀온 뒤 집 초인종을 눌렀지만 TV 소리만 크게 들릴 뿐 집에 있을 어머니와 3살 동생의 인기척이 아예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계속 눌러보며 울먹이던 그때 근처를 지나던 이모는 집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며 김양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합니다. 택시기사 일을 하던 아버지가 급히 집에 도착해 열쇠로 문을 연 순간 이상한 듯 탄 냄새와 누군가 침입한 흔적들을 발견합니다. 아내와 딸을 찾기 위해 움직이던 그 순간 화장실 욕조에 나란히 머리를 박은 채 엎드려 숨진 아내와 딸을 발견합니다. 부검 결과 32세 피해자 이 씨는 손과 발이 결박된 채 욕조에서 발견되었으며 안면부에 집중된 폭행 흔적과 날카로운 예기로 목 부분에 1개의 절창, 복부 1개의 자창, 그 외 등 허리 부분에 다량의 자창이 발견됩니다. 직접 사인은 장간막 절단 및 내장골 동맥 절단에 의한 실혈과 익사. 3살 배기 딸은 머리와 안면 부분에 뭉툭한 둔기로 폭행을 당한 흔적이 발견되었고 직접 사인은 익사였습니다. 현장에 남은 불붙은 이불과 뿌려진 물을 추측해볼 때 범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방화로 위장한 뒤 진화를 위해 물이 뿌려지면 자신들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을 것이란 걸 이미 알고 있던 겁니다. 경찰은 화순서 역전 파출소의 수사 전담팀을 구성 10시간이 넘는 현장 감식과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 색출을 시작합니다.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첫째, 범인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30여 점의 지문, 10여 점의 족적, 그리고 범인들 중 한 명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을 발견합니다. 이를 종합해 정리해보면 최소 4명 이상이 침입해 저지른 범행으로 보였습니다. 둘째, 범인들의 목적은 금품이었습니다. 범인들은 사건 발생 전 커튼을 치고 TV 소리를 올려놓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들 중 각 방의 금품을 뒤졌던 범인은 영수증 꽂이에 있던 현금 11만 5천 원과 다이아 반지, 금목걸이 등 귀금속 약 150만 원 상당을 훔칩니다. 셋째, 범인들 중 누군가는 인근에 사는 사람, 즉 면식 관계입니다. 강도 살인의 경우
숨겨놓은 금품 혹은 금융 비밀번호를 알기 위해 피해자에게 고문 행위를 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지나칠 정도의 폭행과 몸 전반에 걸친 흔적들을 살펴볼 때 피해자를 꼭 죽여야만 했다는 이유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확률이 높아 보였습니다. 이를 종합해 프로파일러는 범인들을 이렇게 유추합니다. 족적의 크기가 245mm에서 255mm로 작은 발로 이루어진 최소 4명. 사건 발생 추정 시간은 평일인 수요일 오전. 피해자의 몸을 결박한 상태에서 직접적인 치명상을 입히지 못하고 다수의 자상을 남긴 것은 힘이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았다는 것. 피해자를 결박한 상태로 욕조에 넣어 익사시켰다라는 것은 최소 2명 이상이 함께 힘을 썼을 것. 처음 칼을 다루다 보니 어설프게 공격을 가하다 손에 상처가 생겼을 확률이 높다는 점. 방화를 가장하고 문까지 잠그고 나왔다는 것은 확실한 면식관계를 뜻하는 것. 어린 3살배기 딸 아이까지 익사시킨 것으로 보아 둔기로 가격 후 사망하지 않자 익사시킨 점에서 아마 범인의 가족 구성원이 외동일 확률이 높다는 것. 결론은 이 근처에 살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0대 불량 학생 무리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주변을 탐문수사하던 경찰은 바로 맞은편 집에 사는 당시 나이 17세 김모군을 용의선상에 올립니다. 이미 특수절도와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소년원을 다녀왔던 김군은 사건 발생 1년 전 전남 영광의 한 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자퇴를 했던 상태이며 평소에도 집에 여자친구를 데려와 음란물을 큰 소리로 틀어놓고 애정행각을 벌인다는 것이었죠. 경찰은 김군을 유력 용의자로 판단해 김군의 아버지에게 요청, 집안 내부를 감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흔적은 매우 빠르게 매우 가까이 있었습니다. 현관문에 놓인 여성용 밤색 슬리퍼에서 그 흔적이 발견되었죠. 바로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함은 물론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도 일치했던 것입니다. 광주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 피신해 있던 김군을 불러들여 이 증거들을 제시하자 엄마를 불러달라며 울먹이던 김군. 이내 자신이 그랬다며 모든 죄를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공범 3명을 지목하며 말이죠. 이들의 범행 계획은 하나부터 10까지 철저했습니다. 하나, 범행 결의 및 준비 과정. 주범 김군은 비슷한 시기에 자퇴한 후배 16세 채군에게 한탕할 곳을 알아봐 두었다며 화순으로 내려오라고 전화를 겁니다. 서울 단란주점에서 알바를 하며 만난 여자친구 16세 최양에게 화순에 내려가면 아는 선배가 잠자리를 제공해준다라고 말하며 거기에 가서 여자애들을 잡아 팔면 동거비용도 쉽게 장만할 수 있다며 꼬셨고, 이를 듣고 당시 친구였던 윤양도 함께 화순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다음날 7월 7일 오후 3시경 광주역에 도착한 이 3사람. 그날은 김군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다음 날부터 범행을 준비합니다. 동네 슈퍼, 아파트 내 상가 슈퍼에서 범행에 사용할 면장갑 2켤레와 과도 2개를 구입해 범행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하지요. 둘, 범행의 시도. 김군은 우선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무작위로 벨을 누르며 범행을 저지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한 번은 우편 배달부가 나타나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강도 예비였습니다. 사건 당일이었던 9일, 김군의 어머니는 친구들을 빨리 서울로 돌려보내라며 야단을 치기 시작하자 앞집을 범행 대상으로 결정해버립니다. 알고 있던 겁니다. 아줌마와 아기만 있는데 문제는 내 얼굴을 안다. 이에 채군이 죽이면 된다 라고 말하며 최양, 윤양 모두 이 범행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셋, 사건의 발생. 오전 11시, 김군은 맞은편 집의 초인종을 누릅니다. 앞집에서 왔는데 물건을 맡겨놓았으니 문을 열어달라 라는 거짓말을 한 것이죠. 아무런 의심 없이 원래 알고 있었던 이 씨는 문을 열게 됩니다. 문을 연 순간
식칼을 들이밀며 집으로 들어온 4명의 10대들. 채구는 얼굴을 발로 걷어찬 후 화장실로 끌고 감과 동시에 다른 공범들은 일사불란하게 창문을 커튼을 치고 장롱을 뒤지고 TV 소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건들을 훔치기 시작했죠. 피해자를 화장실에 옮겨놓고 장롱에서 꺼낸 넥타이로 손발을 결박하고 부엌에 놓여있던 칼을 들고 목 부위를 1회 찌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과 귀금속이 어디에 더 있는가? 그리고는 안방 장롱에서 가져온 이불로 피해자의 몸을 덮어놓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의식이 있었지요. 헌데 질식시켜 살해할 목적으로 작은 방에 놓여있던 휘발유통의 휘발유를 이불 위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문을 닫아놓았습니다. 피해자는 온몸으로 저항해 넥타이를 직접 풀고 불을 끈 뒤 철컥 문을 잠급니다. 그 소리를 들은 김군이 깜짝 놀라 문을 발로 걷어차 다시 문을 열고 몸을 재차 결박합니다. 결박당하면서도 이 씨는 내 아기는 어디 있느냐, 아이를 제발 돌려달라, 옆집 학생은 착한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살려달라,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김군은 들고 있던 칼로 그녀의 복부를 찌릅니다. 장기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징그럽다며 다시 이불을 덮어 씌우고 채군에게 칼을 건네며 너도 찔러라라고 시킨 김군. 채군은 이에 등과 허리를 2회 정도에 찌르고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자 함께 욕조에 집어넣고 등을 수차례 반복해 찌르며 결국 자신도 칼 손잡이에 미끄러져 손바닥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걸 알게 된 이들은 작은 방에 있던 3세 딸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에게 다가가 아가야 나 누군지 아니? 라고 묻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에 이들은 죽여야 된다. 아이도 얼굴을 알고 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먼저 이들은 장식장 안에 놓여있던 인삼주병으로 머리 부분을 내리칩니다. 하지만 이에 아이가 사망하지 않자 장식장에 또 놓여있던 델몬트 음료수병으로 얼굴 부분을 가격합니다. 그럼에도 아이가 사망하지 않자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이미 엎어진 채 사망해 있는 피해자 그 밑으로 아이를 눌러넣어 결국 익사시킵니다. 넷, 범행 이유. 지문을 없애기 위해 집안에 물을 뿌린 뒤 현장을 빠져나온 이들은 금은방에 들러 그 작물들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혹시 문제가 생길 것을 두려워해 모두 유기를 한 뒤 현금 11만 5천 원으로 함께 삼겹살을 먹고 노래방에 가 노래를 부르며 이 이야기를 영원히 우리들끼리의 비밀로 하자라고 다짐한 뒤 공범 3명은 서울로 돌아오고 김군만 남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10대들이 저지른 범행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무려 1997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검거된 이들 그리고 재판. 강도살인은 그 죄를 굉장히 무겁게 여겨 사형,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였던 10대 범죄자들, 소년법이 적용되어 이들에겐 성인 범죄, 사형, 무기징역의 죄명으로 최대 내릴 수 있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이후 항소심에서 공범으로 처리된 여학생 2명은 15년형으로 감형됩니다. 2022년 현재 이들은 모두 출소해 대한민국 어딘가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 KBS 다큐 3일에서 청주 여자교도소 72시간 편이 방영되며 논란이 한층 가중됩니다. 공범이었던 최 씨와 윤 씨가 검거되어 15년형을 선고받고 있는 시기와 매우 비슷한 두 사람이 가명을 쓰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윤시현, 안유진. 출소하면 연애가 제일 하고 싶다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은 분노를 느낍니다. 정말 이들이 화순 사건의 범인이 맞을까요? 사실 청소년이 15년형을 받았다는 건 살인, 계획살인 혹은 합의를 못한 이런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분명 2012년 만기 출소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저희는 범인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타 방송의 전문가분에 의하면 둘 중 한 명은 화순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둘 중 정말 누구일지 그 간격을 좁혀보고자 합니다. 당시 방송사에 나온 수감자들의 옷, 황토색은 모범수를 뜻하며 청록색은 일반 수감자의 수영복입니다. 방송에선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교도소에서 10년 지기 친구가 된 두 사람. 즉 이들은 각각 다른 범죄를 17세에 저지르고 들어와 15년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중 윤시연이라는 가명을 썼던 모범수. 저희는 그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최씨도 윤씨도 아니었습니다. 염씨였습니다. 이 간격을 좁히면 이제 남은 사람은 하나, 방송에 나왔던 가명 안유진만 남습니다. 안유진, 화순 사건의 범인이 맞을까요? 우리는 모두 그녀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잊지 않으셨나요? 이름을 알고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사람들, 법적으로 이미 최대한 처벌을 모두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김군, 최군, 최양, 윤양. 이들 모두 출소한 상태입니다. 어디선가 반성하고 늘 죄책감을 느끼며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모두 잊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남겨진 유족, 이들의 고통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걸까요? 당신이 몰랐던 사건,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방송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 좀 TMI적인 내용을 뒷이야기로 뺐습니다. 흐름을 방해받지 않고자. 일단 첫 번째로 그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때 둘 다 범인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뒀었어요. 왜냐면 그 90년대 당시에 10대의 중범죄들이 꽤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청주여자교도소에 있었던 수감자들 중에 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15년형을 선고받고 왔을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도 꽤 있는데, 중요한 건 나이가 너무 우연치고 탁 맞아떨어진다라는 부분이었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집중을 해봤던 내용이었는데요. 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전문가분께서 둘 중에 적어도 한 명이 범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는 이제 그거에 근거해서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혹시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외부에는 절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왜 몸살이냐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법적 처분이 끝난 사람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과거에는 저도 이제 방송을 너무 막 했다라기보다는 겁 없이 했죠. 근데 이제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 겁이 없는 건 맞는데, 그건 비슷한 건 맞지만 좀 외압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가 자꾸 들어와요. 푸시가 들어와서 사실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한 성씨는 틀린 성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염씨라고 했잖아요. 그 모범수로 있던 사람은 염씨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불법적인 정보를 취득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거는 이제 여기선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절대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지 않았습니다. 맹세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확인을 거친 내용이고, 네, 충분히 조금 더 깊게 확인을 해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 어쨌든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게 판단이 됐어요. 그럼 이제 남은 사람이 한 사람만 남았던 것이었죠.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미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범수도 미용을 하고 있었고, 근데 미용을 안 해서 이제 공부한 것 같은데, 모범수가 됐던 사람은 상을 막 탔더라고요. 전국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탔던 케이스고, 그냥 모범수가 아니었던 15년 그 안유진, 그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형기를 다 채우고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화순 사건의 공범 중 그 여성 2명 중에 한 명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솔직히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로는 맞는 것 같아요. 뇌피셜입니다. 근데 왜냐면 검거 당시의 영상의 사진하고 그때 실루엣하고 좀 비슷한 면도 있고, 저희가 검거 당시의 영상하고 방송에 나왔던 영상의 그 손, 이런 부분에 좀 이게 모자이크 안 된 부분에 대한 특징들을 좀 매칭을 시켜보려고 해봤는데, 좀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MMO에서 저희가 이제 컨텐츠 앞부분 넣지 않았지만 좀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뭔가 위법한 절차로 그런 걸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다음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게 이 소년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소년법, 촉법소년 이야기인데 저희가 예전에도 많이 다뤘었어요. 분노하시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분노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가끔씩 인터넷에 보면 소년법을 폐지하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되게 위험해요. 왜냐면 소년법의 기준이 따로 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대부분 폐지하자고 얘기하는 게 촉법소년일 거예요. 왜냐면 이 촉법소년이라는 게 소년법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형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이 딱 걸려 있잖아요. 나이 이제 제한으로 해가지고 이걸 제가 읽어드리면 이걸 또 보고 해야지. 이거 함부로 제가 실수하면 안 돼가지고. 일단 소년법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촉법소년이 이제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형사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뭐 처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 안 하죠. 훈방조치로 대부분 끝내는데, 보호관찰 처분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상으로 갔을 때 뭐 범죄소년, 우범소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소년범죄 19세 미만 있죠. 그 이상으로 갔을 때는 이제 성인들의 그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 90년대까지는 만 18세부터였어요. 그러니까 만 18세부터 사형, 무기징역 등 이런 중형 선고가 됐었는데, 이게 2000년대에 좀 거꾸로 가요. 만 19세로 올려요. 성인 기준을. 그래서 이제 그 1년 차이가 됐죠. 그 1년 차이에 껴서 그 이하까지는 범죄 형량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최장기형이라는 게 정해져요. 최장기형. 그러니까 성인 범죄자는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을 만큼의 죄를 짓게 되면 그거를 징역 최대 20년형까지 선고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소년법 완화라고 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20년형이죠. 쭉.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소년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걸 뭐 완전히 뭐 폐지하자라는 분들은 촉법소년도 폐지 주장을 하니까. 근데 대부분 형사처벌을 아예 받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촉법소년이거든요. 뭐 아예 받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 그러니까. 나 촉법소년이니까 나 처벌 안 받는데라고 하면서 진짜 좀 이런 얘기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여긴 뒷이야기 과격하게 얘기해요. 그 미친 새끼들이 좀 있어요. 막 뭐 해봐. 뭐 어차피 난 처벌 안 받아. 이러면서 막 뭐 절도하고 와서 침 뱉고 어른한테 시비 걸고 이런 정신줄로 이상한 애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점점 이런 소년범죄에 대한 것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바꿔야 되지 않냐, 아니면 개정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인데, 저도 확인해보니까 촉법소년을 폐지하는 건 어렵다고 해요. 그게 쉬운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촉법소년에 대한 나이의 기준이 좀 많이 높은 편이에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정확한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일 낮았던 국가가 8살인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8세였는데 그게 이제 어디서 권고를 내가지고 10살인가로 올린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그 촉법소년의 나이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그래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아직도 제자리가 없는 건 옛날부터 나온 얘기긴 한데 그런 상황이고, 소년법을 개정하자라는 내용은 형량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있고요. 형량을 그렇게 주지 말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문가분들도 말씀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하는 생각이긴 한데, 전 중범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범죄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거 말고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정해놓은 중대범죄들 있잖아요. 뭐 정말 많죠. 뭐 성범죄, 뭐 아니면 뭐 살인, 이런 대한민국이 악으로 해놓은 뭐 마약도 마찬가지, 뭐 이런 막 여러 가지 중대범죄들이 있는데, 이런 중대범죄에 한해서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하는 게 정말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에요. 법이 강해진다고 소년들의 범죄가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대범죄에 대한 문제는 사실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무조건 뭐 물론 소년법을 폐지하자라는 말이 무조건 틀린 건 아닌데, 그걸 얘기를 하시려면 무조건 촉법소년 폐지도 얘기를 하셔야죠. 왜냐면 소년법만 사라지면 촉법소년은 살아있잖아요. 그럼 이제 14세 미만은 처벌 아예 안 받는다, 이게 남아있어져 버리니까 사실 완벽하게 바뀌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만약에 주장하신다면 나 소년법도 폐지됐으면 좋겠고 촉법소년도 폐지됐으면 좋겠어가 사실은 올바른 말일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 대부분의 우리가 느끼는 그런 소년범죄와 관련해 분노할 때는 촉법소년을 개정하자, 아니면 폐지하자라는 쪽에 대한 이야기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촉법소년의 범죄 행위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을 확인해봤어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촉법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재판 판결은 외부에 공개가 불가능해요. 이게 지금 외부에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2019년에 11살짜리 아이가 동급생을 살해했던 사건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최근으로 이제 살펴보면. 근데 이제 뭐 자세한 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소년법, 촉법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는 조금 많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네, 한 명의 시민으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범수, 15년형이었는데 모범수였던 사람이 있었죠. 의심했던 사람. 이 사람이 혹시 화순 사건의 범인 아니냐라고 막 의심했던 거. 근데 사실 그들의 죄명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뭐 살인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절대로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들은 죄를 졌고 그 부분에 대해 처분을 받고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 입장이 된 건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많은 생각을 했던 부분은 정말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던 사람이 동일 인물일까라는 점 하나와 우리의 모든 시각은 그 사람 하나에만 집중이 좀 돼 있다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김군, 최군, 또 다른 사람 한 명 더. 얘네들도 나왔어요. 2017년에 아마 주범 2명, 남자애들 2명이 아마 출소를 했겠죠. 그러면 지금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방송을 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잔인했던 건지. 어리기 때문에라는 핑계로 절대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친구와 함께 살지 뭐 이런 걸 마련하고 싶어서 저질렀다. 맞은편에 있는 이웃을 가서 칼로 위협하고 폭행하고 흉기로 찌르고 그리고 사인이 익사라고요. 그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 두려움, 애도 사망을 했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왜 사형 안 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극악무도해요. 2022년에 바라봐도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을 저희가 좀 설명은 드렸지만 외부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 목 부분을 먼저 공격하고 복부 공격하고 아이를 그 안에 넣고 이게 진짜 사람이 정말 할 수 있는 일일까 싶을 만큼 얘네들은 정말 잔인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이들이 한 행동은 더 진짜 정말 말이 안 돼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러 놓고 나서도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노래방에 가서 뭔가 안도를 하고 살았다는 그 부분이 네. 반성이요. 이게 반성한다고 끝날 문제일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